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한 대표의 주식 투자 백과사전.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현재 계속 연재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강의에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화폐 시스템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얘기해 드릴 거는 화폐의 어떤 붕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해요. 살짝 좀 두렵기도 하고 알면 알수록 좀 그쵸? 무섭기도 하고 그런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모르고 있는 것보다도 뭔가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미리 대비를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이 중요한 얘기를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해드리는 겁니다. 자, 뭐 얘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자, 지구의 역사에서 자, 화폐 시스템은 항상 어떤 탄생 그리고 붕괴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해왔어요. 이 화폐 시스템이라는 게. 자, 그 탄생하고 붕괴의 어떤 중요한 원인은 뭘까요? 붕괴의 어떤 탄생과 붕괴의 중요한 원인은 양극화라는 게 있습니다. 양극화. 많이 들어보셨죠? 부의 편중, 부의 집중. 근데 항상 이런 양극화가 가장 절대적인 이유가 돼요. 자, 유통화폐라는 게 처음에 시중에 어떤 유통되는 화폐가 처음에는 100%로 시작을 하죠. 100%로 시작을 하면서 자,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떤 붕괴되는 지점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이런 화폐가 집중이 되는 거죠. 누구한테? 소수한테. 이 부자들이 자기가 어떤 부를 취득을 하면 그거를 내놓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 시스템의 어떤 순환이 정체되고 그리고 이 순환이 정체되면 결국엔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의 돈이 고갈이 되겠죠. 없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극심한 어떤 디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면서 화폐 시스템은 붕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어떠한 화폐 시스템이 오더라도 반드시 겪는 어떤 시간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1944년에 미국이 그 2차 세계대전의 어떤 패권을 잡으면서 엄청난 이제 부를 가지게 되죠. 그 엄청난 부라는 거는 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금 보유고가 제일 많아지면서 어떤 그런 기축국의 지위를 누리게 됐어요. 그게 바로 금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금본위의 화폐 시스템의 시작이죠. 그래서 어떤 이 금본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뭐 1944년 그죠? 44년부터 자 1971년까지 이게 거의 한 27년 정도 될 거예요. 이 27년 동안 이때는 화폐 시스템이 뭐였죠? 금본위. 27년 동안 이 금본위가 유지가 되어 왔지만 이 금본위가 언제 막을 내리죠? 1971년 닉슨 쇼크로 인해서 이 금본위가 막을 내립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이 화폐 시스템이 어떤 양극화, 이 양극화 때문에 돈이 돌지 못하고 순환하지 못하고 붕괴하는 시간이 얼마 걸렸다? 27년. 27년밖에 안 걸렸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 금이나 어떤 현물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그 총 화폐량이 일정한 이런 화폐 시스템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돈이 돌지 않고 시장에 유통되는 돈이 고갈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돈의 희소성은 상승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의 희소성은 뭐죠? 결국은 이 돈의 제가 말씀드리는 돈의 희소성 이거는 결국은 금리인 거죠. 그래서 어떤 실물에 기반한 실물이라는 거는 이 근본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실물.
이 실물에 기반하고 어떤 총 화폐량이 일정한 어떤 그 화폐 시스템의 수명이 27년 걸렸다는 거. 그리고 1971년 닉슨 쇼크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이런 근본이 화폐 시스템이 아니라 실물에 기반한 그런 화폐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온 건 뭐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국가의 신용, 부채 이런 것들을 매개로 하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바로 신용 화폐 시스템. 이게 탄생을 한 거죠. 그런데 자, 금을 기반하지 않고 어떤 신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총 화폐량을 변동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죠. 이 말은 뭐냐면 이 27년밖에 안 되던 이 근본위를 기반으로 하던 화폐 시스템을 신용화폐 시스템이 탄생하면서 총 화폐량을 변동할 수 있으니까 이 신용화폐 시스템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화폐 시스템의 수명을 증가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을 이 화폐 시스템을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신용화폐 시스템은 그러면 영원히 계속될까요? 영원히? 결국은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이 신용화폐 시스템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 근본위 때와 마찬가지로 양극화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양극화, 부의 편중. 엄청 심각하죠. 현재 지금도 심각하죠. 부의 편중, 부의 집중. 물론 이게 발생을 하지만 이 신용화폐 시스템은 국가의 어떤 신용으로 화폐가 발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양극화가 뭐 절정에 치달았을 때 해법을 제시하고 있죠. 얘네들이.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죠? 양적 완화. 양적 완화는 뭐예요? 돈을 찍어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생길 때마다 양극화가 어떤 절정에 다다랐을 때 바로바로 돈을 찍어내고 풀어내는 그런 양적 완화 정책을 써왔어요. 그래서 이 돈을 찍어낼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가 많아지겠죠. 유통되는 화폐의 수량이 증가되면서 이런 양극화가 일시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양극화가 일시적으로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되냐? 화폐의 수명이 어떻게 된다? 연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의 현상이에요. 지금의 현상. 그런데 문제점이 있죠. 문제점. 이 문제점은 뭐예요? 자, 화폐의 수명은 연장이 되지만 자, 돈을 많이 풀었어.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돈을 많이 푸니까 화폐의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물가 상승은 따라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자, 달러의 어떤 화폐 가치의 어떤 하락이 발생을 하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환율이 변동을 일으켜요. 환율 변동. 이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환율의 변동성을 그러면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냐? 자, 양극화라는 거는 달러만의 문제일까요? 양극화는 달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개별 화폐 시스템, 전 세계의 개별 화폐 시스템. 개별 화폐 시스템은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는 원, 일본은 엔화, 그죠? 뭐 중국은 위안화, 유럽은 유로, 이런 것들이 다 개별 화폐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달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이런 개별 화폐 시스템의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낼 수 있는 어떤 기축국이 돈을 풀면 개별 국가도 같은 비율로 돈을 풀어야 돼요. 즉 이거는 양적 완화라는 거는 기축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이런 환율 유지를 하기 위해서 또 양극화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자, 공동으로 벌이는 어떤 화폐 수명의 연장 조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 수명을 길게 연장하기 위한 공통된 뭐라는 거죠?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신용화폐 시스템은 좀 획기적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본위에 비하면. 왜냐하면 이 화폐 시스템은 일단은 자 근본위보다도 수명이 길죠. 거의 지금 2배 가까이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화폐 시스템의 문제인 양극화 이런 양극화를 단기간에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돈만 찍어내서 풀면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런 돈을 모든 국가가 같은 비율로 돈을 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런 뭐 획기적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화폐 시스템 이런 신용화폐 시스템에 문제점이 생기죠. 문제점. 이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문제점. 자, 양적 완화. 양적 완화가 돈을 찍어내는 거죠. 돈을 찍어낼 때 금리, 부채, 통화 여력이 소비가 한다는 겁니다. 즉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신용으로 무제한 돈을 찍어낼 수는 있지만 국가의 신용이 어떤 금리나 부채나 어떤 통화 여력의 어떤 소모와 변동 이런 것 때문에 무너져 간다는 거죠. 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자 1억짜리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어요. 자산으로. 그런데 만약에 내 부채가 1억이 되기 전까지는 나한테는 이런 자산만큼의 신용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부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보다 넘기 시작하면 이 부채가 1억을 넘기 시작하면 자 담보로 가지고 있는 이 1억보다도 내 부채가 넘기 시작하면 이 담보 기능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실이 되겠죠. 그리고 아무도 나의 신용을 믿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를 화폐 시스템으로 따지면 이 양적 완화라는 거는 어떤 일정 이상의 부채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이상 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양적 완화가 끝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근본위가 됐든 신용화폐 시스템이 됐든 어떤 화폐의 어떤 수명만 차이가 날 뿐이지 결국 이런 화폐 시스템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끝은 같다라는 거죠. 뭘로? 붕괴.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 이런 화폐 시스템의 어떤 수명 이런 것들은 자 화폐 시스템을 좀 운영을 하고 유지하고 컨트롤하는 게 누구죠? 기축국이죠. 미국 기축국. 근데 이 기축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신용화폐 시스템이 시작이 되던
1971년부터 그러니까 신용화폐 시스템의 어떤 태동 시기 때부터 이 신용화폐 시스템의 수명이 언제 끝날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 시스템의 수명이 끝날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 하에서 모든 것이 돌아간다라는 거죠. 결국 화폐의 어떤 화폐 시스템의 수명 연장을 위해서 양적 완화도 하고, 자, 금리를 소모하고 부채를 증가시키고, 너무나 이 지나치게 많이 공급된 어떤 통화 확장의 어떤 여력을 고갈시키고, 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 오면서 중요한 국가들은 화폐 시스템의 끝을 미리 대비를 할까요, 안 할까요? 미리 당연히 대비를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중요 국가들은 누가 될까요? 기축국인, 자, 미국은 당연하고, 그리고 지금 6개국 누구죠? 유로, 일본, 영국, 스위스, 자, 스웨덴, 그리고 마지막 캐나다. 그렇죠? 이게 얘네들이 결정을 합니다. 얘네들이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처음 만난 게 언제죠? 1980년대. 어떤 금리나 부채나 어떤 통화 여력의 고갈로 앞으로 다가올 어떤 화폐 시스템의 끝부분에 대해서 얘네들도 뭔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쓰고 있는 신용화폐 시스템도 끝을 내야 하고, 그리고 어차피 그런 끝점으로 가야 되는 것은 확실한데, 그런 끝점은 뭐죠? 화폐 시스템의 붕괴 이후 찾아오는 끝점. 대공황이죠. 대공황. 이 끝점으로 가야 하는 것은 확실한데, 그러면 확실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뭔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죠. 시뮬레이션. 왜냐하면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모여서 대책을 세운 게 뭐였죠? 일본이 자, 먼저 데이터를 만들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잃어버린 20년. 이 잃어버린 20년에 대해서 일본이 먼저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일본은. 그거를 제공한 대가로. 그래서 모든 그런 것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로 일본에서 잃어버린 20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1995년에 일본이 자,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화폐 시스템의 어떤 끝점을 만들죠. 폐기 조건, 끝점, 잃어버린 20년. 그래서 20년 동안 어떤 화폐 시스템의 끝점에서 벌어지는 데이터를 이 중요 국가들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실전 데이터를 얻는 거죠. 자, 신용화폐 시스템의 폐기 조건은 신용화폐 시스템을 폐기하기 위한 조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금리를 제로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는 지금 뭐에 해당하죠? 일본, 자, 유럽, 미국, 자, 글로벌 대부분 국가가 지금 금리가 제로 금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용화폐 시스템의 폐기 조건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자,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앞전에 설명한 집을 제가 예로 들어서 설명한 자, 내 빚이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00%가 넘어가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본, 유럽, 미국, 글로벌 대부분 국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나친 통화 확장. 이건 뭐예요? 돈을
마구잡이로 풀어버리는 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마구잡이로 뿌려버리면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는 자, 어떤 명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 이런 화폐 시스템의 끝부분이 다가오고 그리고 이 중요 국가들이 어떤 그런 실전 데이터도 축적을 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근데 문제는 자, 이런 화폐 시스템의 마지막에는 항상 뭐가 있죠? 자, 생존의 문제가 걸립니다. 생존의 문제. 과연 우리가 그동안 유지하고 있는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것들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국가의 어떤 화폐 수명 유지를 하기 위한 그런 여력을 완전히 고갈시키기 위해서 자, 마지막 경제 주기에 돈을 무제한으로 확 풀고 그 다음에 환율 때문에 자, 모든 여력을 고갈시키면서 따라오게 만드는 거죠. 자, 그거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연준입니다. 연준.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긴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을 방어하고 환율로 모든 국가의 물가를 조절하고 자, 그렇게 안심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이해가 가시나요? 자, 국가가 어떤 경제 위기에 처할 때 항상 그런 어떤 위기를 헤쳐나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물론 국민이 어떤 다 같이 노력하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외부의 어떤 도움도 필요하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우리 1997년 IMF 때도 그랬고, 뭐 6.25 전쟁 이후에도 그렇고, 외부의 도움으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리고 그래서 뭐 어떤 그런 국가의 어떤 경제 위기가 올 때 막연히 자, 우리가 지금 힘이 들기는 하지만 뭐 누군가가 뭐 나라가 망하지는 않겠지. 누군가는 도와줄 거다.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잘 고민해서 생각을 좀 넓혀보면 자, 신용화폐 시스템이 어떤 지금의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화폐 시스템이 막을 내려야 되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국가가 되든지 경제가 무너지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어떤 절박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요. 좀 그쵸? 이게 어떤 경제 주기가 시작이 될 때 자, 기축국이 양적 완화로 엄청 많은 돈을 풀면 개별국도 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같은 비율로 돈을 풀죠. 근데 중앙은행의 어떤 물가 기준이 대체적으로 2%의 어떤 인플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인다면 모든 국가는 그런 경제 주기가 끝날 때마다 금리가 낮아지고 한 1% 정도의 금리를 소모를 하고 그리고 국가의 부채라는 게 돈을 푼 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기축국이 됐든 개별국이 됐든 이런 경제 주기가 반복이 될 때마다 어떤 국가의 금리, 부채, 통화 이런 여력을 같은 비율로 소모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기축국을 비롯해서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이 같이 새로운 어떤 경제 주기를 할 수 없을 만큼 고갈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느 국가가 무너질 때마다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기 국가만 챙기기 바쁜 어떤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폐 경제상으로 모든 국가의 화폐 시스템이 이렇게 동시에 붕괴의 어떤 끝점의 위치, 끝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경제적으로 서로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죠? 동시에 모든 국가의 화폐 시스템이 같이 붕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느 국가도 지금의 어떤 경제 주기를 끝으로 도와주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에 다 놓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뭐 여러분이 그동안의 어떤 카드 대출 뭐 이런 뭐 은행 대출 이런 거를 뭐 빚을 얻어 가지고 애들 학교도 보내고 외식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죠? 뭐 집도 사고. 근데 자, 더 이상 그런 대출이 불가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받은 어떤 작은 월급으로 이제는 내가 받았던 어떤 대출에 대한 이자만을 갚아야 되고 그 나머지 조금 남은 그 돈으로 생활을 해야 할 때 자, 어떤 행동을 먼저 할까요? 자, 기축국이라면 당연히 앞으로 이제 가계부에서 마이너스 요소를 전부 없애겠죠. 그죠? 과거에는 뭐 남들 돌잔치도 가고 뭐 결혼식 부주도 하고 그쵸? 그랬는데 이런 모든 외부적인 마이너스 요소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쵸? 할 수 없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모든 무역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마이너스 요소를 없애고 웬만하면 자급자족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립적인 무역, 자급자족 성격의 어떤 경제 모습, 이게 기축국인 미국의 미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1929년 대공황 이후의 미국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게 기축국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모든 개별 국가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가 망하고 쓰러지고 막 혼수 상태가 되고 이렇게 돼도 아무도 나서서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는 게 마지막 경제 주기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나마 생존할 수 있는 국가라고 한다면 자, 미국과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6개국. 왜냐하면 이 달러 경제는 미국만의 시스템이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유로,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이 7개국이 운명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일본이 1995년에 금리를 제로로 만들고 자, 부채가 증가하는 와중에도 버틸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뭐죠? 일본은 이런 뭐 달러 운명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거죠. 자, 백지수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마지막 경제 주기에 자, 살아남게 되면 자, 화폐 시스템의 어떤 끝 부분에서 살아남는 게 될까요? 자,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화폐 권력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전쟁이죠. 전쟁을 통해서 자, 새로운 기축국의 모든 부를 집중을 시키고 나머지 국가는 이 부를 초기화를 시키는 게 역사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죠. 뭐 지금은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화폐 경제 그리고 어떤 거시 경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 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가리키는 어떤 미래를 우리가 대비를 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부의 이동. 자, 부의 이동이 정체가 될 때 어떤 전쟁이라는 거는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화폐 시스템으로 굉장히 융성했던 모든 것, 지금 신용화폐 시스템에서 융성했던 모든 것은 뭐죠? 기업, 인구 증가, 어떤 경제 규모.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새로 리셋을 시키고 새로운 화폐 시스템에 최적화되는 것들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랄까 다음 화폐 시스템 다음 화폐 시스템은 자 뭐가 될까요? 다음 화폐 시스템 뭐 어떤 뭐 전문가들은 자 지금의 어떤 경제 규모에 맞는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제 전문가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예요. 지구의 모든 자, 경제 규모의 화폐 시스템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화폐 시스템의 경제 규모가 맞춰져요. 지구의 어떤 인구 규모, 경제 규모, 기업 규모, 사회생활 이런 모든 것들은 화폐 시스템의 성격에 맞게 맞춰지는 거지. 그런 것들에 맞춰서 화폐 시스템이 새롭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 네, 다가올 어떤 화폐 시스템은 자, 근본이 때와 비슷한 시스템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다음 시간에는 과연 앞으로 다가올 자, 지금의 만약에 어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용화폐 시스템 자, 이런 신용화폐 시스템이 붕괴되고 망한다면 그 다음에 올 화폐 시스템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자, 다음 시간을 마지막 강의로 해서 자, 지금 연재하고 있는 강의는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에 다가올 화폐 시스템 그리고 지금의 신용화폐 시스템이 마감을 할 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 다음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